방금 오인수 교수님의 발표 잘 들었습니다. 자, 저희가 오인수 교수님의 발표를 마지막에 배치한 이유는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학교 폭력 문제가 굉장히 심각해지고 있고 이게 처벌을 강화해야 된다거나 가해자를 색출해야 된다거나 이런 논의들이 굉장히 많지만 정작 그 피해를 입은 학생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회복하고 성장하는가에 대한 얘기들은 많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이제 그 심층 인터뷰를 통해서 수집한 자료를 통해서 실제 그런 청소년들이 어떻게 성장하고 있는가를 살펴보고자 이제 교수님의 발표를 요청해서 듣게 되었습니다. 오늘 발표 너무 감사하고요. 자, 이제 여러분이 저희가 시간이 원래 발표 시간 종합 토의를 이제 시작할까 하는데요. 저희가 한 30분 정도 시간을 예상을 했었는데 시간이 조금 오버가 되긴 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이 질문을 주셨고 또 이제 드디어 네 분이 다 한자리에 모이셨거든요. 그래서 조금만 더 시간을 최대 20분 정도 더 시간을 주시면 아마 여러분이 궁금해하시는 것들 함께 얘기도 나눠보고 그리고 우리가 청소년을 알아가는 방법이라는 것에 대한 큰 질문에 대한 답을 다들 한번 찾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자, 교수님들 다 들어오셨는지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김영지 박사님 들어와 계신가요? 잘 들리시나요? 네. 오인수 교수님 잘 들리시나요? 예, 잘 들립니다. 예. 자, 그리고 제 옆에는 여러분 화면으로 보시겠지만 노금래 교수님 계시고요. 예. 최은 교수님 옆에 같이 계십니다. 자, 되게 오랜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가 사전 질문도 받았고 그리고 현장에서 여러분이 채널 채팅창을 통해서 올려주신 질문들도 같이 받아보았는데요. 질문을 아마 약간 역순으로 하면 방금 오인수 교수님이 발표를 마치셨기 때문에 조금 여러분의 기억이 생생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인수 교수님께 사전 질문에서 나온 질문을 먼저 던져볼까 합니다. 외상후 성장이라는 개념을 좀 더 자세히 소개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사전 질문이 있었고요. 이와 더불어서 외상후 성장이라는 얘기를 주로 이제 학교폭력 피해자를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하시고 그 결과를 저희와 공유를 해 주셨는데 이렇게 어떤 피해 경험이 있는 경험의 사례는 사실 학교폭력뿐만 아니라 질문 주신 내용에 보면 성정체성 때문에 학교폭력에 시달리는 학생들 그런 친구들은 어떤 성장의 과정을 보일까? 그리고 한국 사회에서는 그런 성장에 대한 기대를 할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질문을 오인수 교수님께 드리고 저희 대답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어떻게 보면 두 가지 질문을 하신 건데요. 첫 번째는 어떻게 보면 좀 새로운 개념으로 이해하실 수도 있는데 외상후 성장에 관한 내용을 제가 강의 일부를 포함을 시켰고요. 그거에 대해 조금 더 부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화면을 공유하면 화면 공유가 되는지 모르겠는데요. 제 화면을 일단 공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화면이 보이시면은 좀 표시를. 화면 공유는 어려운 모양인데요. 아, 그래요? 예. 그럼 화면 공유가 안 되면 그냥 설명으로 대신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설명을 그냥 드려야 되겠네요. 예. 예,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까지의 연구들은 대부분 학교 폭력의 피해가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와 관련되어 있는 외상적 사건이다라고 하는 그 정도 수준의 심리적인 충격을 준다라고 하는 것에는 거의 연구들이 많이 발표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학생들을 다시 그 괴롭힘을 당하기 이전으로 회복시키는 것에 많이 초점을 두었는데 사실은 괴롭힘의 정도가 심하지 않으면 학생들은 그 시간이 지날수록 주변인의 지지라든지 격려 이런 걸 통해서 다시 원래대로 이렇게 돌아오는 회복의 과정을 겪게 되고요.
또 청소년들은 대부분이 리질리언스라고 하는 성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있는데 사실 소수의 사람들이 그 성장을 오히려 보인다라고 하는 것에 초점을 둔 최근 연구들이 많이 발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이름하여 이제 PTG라고 하는데 조금만 더 무엇이 그러면은 이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와 외상후 성장을 판가름 나느냐라고 했을 때는 아까 슬라이드에 나온 것처럼 그 외상적 사건을 겪은 후에는 침습적 사고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그 장면을 되뇌이게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불안이 증가되고 평소에 보이지 않던 반응들을 많이 보이게 됩니다. 그거는 누구나 겪는 보편적인 과정입니다. 그런데 그 과정을 지나고 나서 이제 성장적 반추라고 하는 조금 더 자신의 상황에 대해서 의미를 부여하고 또 그것을 좀 더 긍정적으로 해석하고 또 주변에서 주변인들의 지지를 받게 되면 그러면 이제 성장으로 가는 경로로 가게 되는 것을 최근에 이제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관점에서 이 연구가 좀 조명을 했고요. 사실 모든 교수님, 저기 학생들이 다 성장적 말씀에 반추를 통해서 죄송한데요. 예, 예, 화면 공유가 기술적으로 가능하다고 하니까 자료 한번 화면 공유해 주시겠습니까? 제가 해볼까요, 지금? 예. 예. 화면 보이시나요? 전, 어, 잠시만요. 예, 화면 공유됐습니다. 예. 예. 지금 이제 슬라이드 보여드리면 지금 삶의 기능이 이제 제로에서부터 플러스 마이너스 평상시에 삶의 기능이 제로였다가 이 빨간색 동그라미 점이 결국 외상적 사건입니다. 사건을 경험하게 되면 당연히 삶의 기능이 다운이 되고 뭐 삶의 기능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혹은 이제 행복감으로 대체됩니다. 이 그래프가요. 그 행복감이 확 다운되다가 사람은 시간이 지나면서 회복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는데 원래 수준으로 회복되지 못한 것을 우리가 PTSD,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라고 부르고 또 대부분의 사람들은 회복이 이루어집니다. 리질리언스라고 하죠. 회복 탄력성에 대해서. 하지만 소수의 사람들이 오히려 그 외상적 사건을 통해서 성숙해지는 그런 계기가 됐다라고 하는 그런 경험들을 보고해서 그 관점에서 소수의 사람들이 보이는 이 외상 성장이라고 하는 이 관점에서 설명을 드린 거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성장과 장애를 판가름하는 것은 그들이 인식한 주관적 경험을 조금 더 긍정적으로 재해석하게 될 때 비로소 자신의 상황을 다르게 바라보는데 사실 성장적 반추라고 하는 것이 이 청소년들에게는 성인에 비해서 좀 더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청소년을 둘러싸고 있는 의미 있는 타자들이 청소년이 자신의 상황을 좀 더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도록 지지해주고 격려해주고 재해석할 수 있도록 돕는 것. 그럴 때 사실은 시간이 지나면서 오히려 그 경험을 통해서 자신의 부족한 부분을 깨닫게 되고 또 자신이 형성하고 있는 관계도 개선하려고 노력하게 되고 오히려 그것이 성장의 계기가 된다. 이런 개념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질문하신 이제 그 성소수자들도 이러한 괴롭힘을 경험하게 되면 어떠한 경로를 겪게 되고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되느냐 이런 말씀하셨는데 최근에 관심을 갖게 되는 주제이고요. 사실 아까 괴롭힘이라는 것이 힘의 불균형에 의해서 발생한다 이런 조건을 말씀드렸는데 성소수자 역시 이제 그 힘의 불균형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약자의 위치에 처하기 때문에 위험 요인을 많이 갖게 됩니다. 또 뿐만 아니라 힘의 불균형뿐만 아니라 이 괴롭힘이 발생하는 또 다른 원인 중에 하나는 대다수와 조금 다른 이질적인 특징을 갖고 있을 때 대다수의 사람들이 공격성을 바탕으로 그 소수를 타겟화시켜서 공격성을 발휘를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힘의 불균형과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질성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요소는 소수자들에게는 괴롭힘의 다양한 이 위험 요인으로 작용하게 되고 실질적으로도 연구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연구가 많이 안 되었지만요. 사실 성소수자의 불링에 관해서는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는 성소수자의 그 불링이
성소수자가 아닌 경우에 비해서 거의 2배 정도에 해당되는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학생들 같은 경우는 더더군다나 자신을 성소수자로서 커밍아웃하는 청소년의 수가 훨씬 더 적고 사회적 분위기가 그렇게 허용적이지 않기 때문에 이들이 당하는 그런 괴로움들이 더 심할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학생들을 우리가 이해하고 도와야 되냐 할 때는 단순히 어떤 괴롭힘의 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이 성소수자들이 갖고 있는 성적 지향성 또는 성 정체성에서의 그 다양성을 좀 더 수용해주고 인정해주는 분위기로 만들지 않는 한 사실 그들을 돕는 데 있어서 상당히 한계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최근에 다양성 교육이 꼭 성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영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부분이 더 포함되고 요즘 청소년들은 기성세대에 비해서는 이 성적 소수자에 대한 허용도가 훨씬 더 높지만 하지만 이제 세대별로 차이가 많이 있고 또 그것이 이들에게 심리적 압력으로 많이 작용하기 때문에 그 사회적 분위기와 허용도 그런 것들을 변화시키는 움직임과 병행될 때 이들이 조금 더 피해가 좀 적고 회복이 좀 더 빠를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제가 채팅을 통해서 링크를 하나 보내드릴 텐데요. 이 링크를 보시면 그 성소수자들이 겪는 괴롭힘, 그것과 관련된 대규모의 연구, 비록 미국의 연구지만요, 그런 자료들을 좀 보실 수 있는 자료를 하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답변은 이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오인수 교수님의 답변 너무 감사합니다. 아마 여러분이 쉽게 들을 수 없는 얘기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여러분이 이제 저희가 시간이 조금 쫓기다 보니까 조금 속도를 내야 될 것 같은데요. 잠시 순서를 바꿔서 우리 김영지 박사님한테 아무래도 아동 청소년 인권 실태 조사를 전체 리뷰를 해주셨기 때문에 질문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고 아마 금방 답변을 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김영지 박사님 질문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발표해 주신 자료에 보면 야간 시간 방임되는 비율이 50% 이상 굉장히 다른 거에 비해서 높게 나와 있는데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뭔지에 대해서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질문을 계속 드리면 여가 시간과 공부 시간, 코로나19 이후에 여가 시간과 공부 시간이 약간 역전되는 현상이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여가 시간이 늘어났다는 얘기인 건지 줄었다는 얘기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 이런 질문이 있었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청소년을 되게 미성숙한 존재로 보는 인식들이 학부모나 이런 데서 굉장히 높게 나타났는데 이것 자체가 인권 침해라고 해석을 해도 되는지 이런 질문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 질문이 되게 많죠. 박사님 잘 적고 계시죠? 네. 예, 하나만 더 얹겠습니다. 체육 시간이 생각보다 높은 걸로 조사가 되어 있는데 혹시 학교 체육 시간이 여기에 포함이 된 건지 그거에 대한 궁금증도 올려주셨습니다. 네.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네. 예. 사실 간단한 것들은 이제 자료를 소리는 잘 들리시나요? 예, 잘 들립니다. 네네. 그래서 간단한 이제 설문 문항 구성에 대한 것들은 아마 자료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체육 시간 같은 경우는 학교 체육 시간을 제외한 것을 얘기하고 있고요. 이제 수치가 일주일에 이제 하루 정도를 물어봤기 때문에 생각보다 높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사실은 이제 건강을 위해서는 하루에 3일 정도 아마 청소년 건강행태조사 질병관리청에서 하고 있는 것은 그 정도 수준의 운동을 해야 된다는 기준으로 질문하고 있을 거예요. 근데 저희는 그 추이 그래프를 그릴 때 일주일에 하루 정도는 운동을 하는 수치로 정리를 하고 있어서 이제 그걸 말씀을 드린 거고요. 또 하나 이제 간단한 거는 이제
야간 시간 방임 같은 경우는 그 질문 자체가 이제 밤늦게까지 보호자가 없이 집에 이제 있었던 적이 있느냐라는 질문이거든요. 네, 아마도 네, 아이들이 주관적인 또 이게 아주 엄밀하게 뭐 몇 시부터 몇 시까지라고 이제 얘기한 건 아니기 때문에 이제 다 주관적으로 어느 정도로 이제 답변했을 땐 다를 수 있지만 어쨌든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음, 청소년 이제 초등학교 고학년 설문조사 대상이기 때문에 이제 그 아이들은 이제 혼자 있어도 된다라는 인식이 이제 서구에 비해서는 조금 더 약해서 그러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되고요. 또 그다음에 이제 코로나 때 여가 공부 시간 부분은 사실 이제 작년도에 제가 이제 발표 내용으로 말씀을 드렸듯이 그 조사의 여건 자체가 좀 많이 달랐었어요. 그래서 그 전년도와 비교하기가 이제 절대적으로 비교할 수 있을지는 이제 올해 조사 결과까지 제가 좀 분석을 해봐야 코로나 영향을 좀 파악할 수 있지 않을까 좀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어쨌든지 간에 학교에 등교하는 절대 시간 자체가 그 전에 비해서 적었기 때문에 네, 공부 시간은 확실하게 이제 줄어들었고 또 여가 시간은 그만큼 이제 학교에 몸이 물리적으로 매여 있는 시간이 줄었기 때문에 여가 시간은 이제 더 늘어난 걸로 어쨌든 저희 데이터상은 그렇게 이제 나타났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좀 분석하는 거는 사실 이제 저희가 올해까지 코로나 영향 그 데이터를 보고 좀 분석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저희 그 인권 실태 조사를 같이 좀 소개하는 의미로 제가 그 전체 문항이 말씀드렸듯이 이제 100여 개 되는데 일부를 이제 조금씩 말씀을 드리는 거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그 문항 구성표도 소개를 드렸듯이 연구자분들께서 관심 있는 문항들이 있으면 조금 더 찾아보시고 저희 원자료 많이 활용하셔서 이게 아동 청소년의 모든 삶 전반에 대한 주제들이 이제 조금씩 들어있는 형태라서 이제 심화 분석하시는 교수님들도 뭐 폭력이면 폭력, 뭐 방임이면 학대, 체벌 또는 이제 교육 관련된 거, 여가에 대한 거 이제 주제별로 관심 주제를 이제 깊이 이제 분석을 해 나가시는 심화 보고서를 쓰시고 학술지 논문도 이제 써주시는 분도 계시듯이 여기 듣고 계시는 선생님들께서도 좀 저희 데이터로 지금 궁금해 하시는 것들을 좀 많은 분들이 분석을 사실 해주시면 좋겠어요. 저희도 종합 실태조사 같은 형태라서 모든 이슈를 그 해에 심층적으로 분석은 못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논문들이 좀 다양하게 나왔으면 좋겠다는 마음에서 제가 또 이번에 좀 소개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이제 데이터를 소개를 해드린 거고요. 시간이 없긴 하지만 사실 이제 마지막 그 질문이 그 미성숙한 네, 전체 어쩌면은 저희 아동 청소년 분야에서의 큰 흐름이나 이슈라고 할까? 이제 이게 90년대 후반부터 기존의 아동 청소년들을 성인들이 일방적으로 미성숙하고 보호의 대상이다. 그래서 이제 가르치고 규제하고 통제해야 되고 지도해야 된다라는 인식들이 이제 유엔 아동권리협약 기준 위에 조금씩 개선이 되어 오고 있는 그런 과정인데요. 이제 어쩌면 되게 철학적인 막 논의들도 엄청 많이 있었고 그렇다면 미성숙한 거를 어떻게 그렇다 아니다라고 판단할 것인가 이제 막 그 콜보그의 논의까지 해서 엄청난 이제 연구들이 있어 왔었고요. 근데 어쨌든 저희 연구에서는 유엔 아동권리 협약이 얘기하고 있는 것 자체가 아동 청소년도 지금의 현실 오늘을 살고 있는 그 동등한 인격체 인권을 가지고 있는 인격체로 봐야 된다라는 관점을 가지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는 결국 우리 역사를 보면 이제 뭐 여성과 남성이 그렇고 또 이제 유색 인종과 그 아닌 인종들이 계속 이제 논란이 있었던 논쟁이 계속 있었던 거와 비슷한 흐름들을 가지고 계속 좀 논의들이 있는데요. 어쨌든 이제 아동 청소년들이 뭐 인지적인 거라든가 어떠한 부분에서는 덜 경험이 부족할 수 있지만 또 성인들은 경험적인 면에서
지혜의 면에서 더 가질 수도 있지만 또 반대 의견에서는 새로운 정보라든가 또 다른 면에서는 더 많은 능력을 가질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그런 능력을 따지는 것보다는 현재를 사는 모든 인간들이 어쨌든 어떠한 개인의 이유 때문에 차별받지 않고 그 자체로서 인정을 받아야 된다. 인권을 침해받지 않아야 된다. 이제 그런 이제 협약의 취지에 따라서 여러 가지 조사를 해보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확실히 아동 청소년과 성인들의 이제 인식 차이가 확실하게 이제 나타나고 있는 것들을 좀 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거는 되게 길게 논의를 해야 되는 사항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되게 중요한 저희 아동 청소년 인권을 논의할 때 있어서 계속 협약 관련된 국가보고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아동들이 또 아동만의 별도의 아동 보고서를 작성해서 유엔에 제출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이제 그러한 그 논쟁이랄까, 그러니까 각자가 처한 각자의 인권을 계속 주장하는 집단이 있고 또 그것들에 대해서 기존에는 그렇지 않다고 했던 것들이 조금씩 인식이 바뀌어 나가기도 하고 그런 좀 역사적인 흐름 과정이 있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고요. 저희 연구에서는 이제 그 부분에 많이 초점을 꾸준하게, 그러니까 아마 사전 질문에서도 가장 뭐 이렇게 침해받는 인권에 대한 얘기도 있었던 것 같은데, 이제 아동권리 협약에서 가장 이제 초창기에 큰 분류로 이제 뭐 생존권, 발달권, 보호권, 참여권이라는 이제 영역 부분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참여권을 처음으로 그 협약에 담아냈다라는 게 아동권리 협약의 가장 큰 의의거든요. 그래서 기존에는 아동 청소년은 참여권이라는 거, 그러니까 내 의견을 나한테 영향을 주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내 의견을 물어보거나 청취하거나 반영하는 절차가 이제 없었는데 그거 자체도 이제 인권 침해이고 아동 청소년도 어른들과 똑같이 그런 이제 참여 권리를 갖는다라고 이제 규정한 것이 아동 권리 협약의 가장 큰 의의라서 그 이후에 이제 참여권에 대한 논의나 관심이 이제 아동 청소년 분야에 정책적으로도 그렇고 꾸준히 좀 이어지고 있는 하나의 이제 영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좀 관심을 계속 가지고 참여권 관련된 문항도 많이 학교의 자치권도 있고 사회에서의 참여 문항도 있는데 관심 갖고 살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충 짤막하지만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네, 김영지 박사님 답변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이 지금 들으셔서 알겠지만 발굴해야 될 자료, 데이터가 굉장히 많죠. 참여권이라는 개념도 그렇고 단순히 인권이 아니라 좀 더 구체적인 것들이 자료로 이제 축적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잘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지금 온라인으로 접속하고 계신 두 분께 먼저 질문을 드렸고요. 일단 현장에 계신 이제 두 분께 질문을 드릴까 하는데요. 두 분은 노범래 교수님과 최윤 교수님은 특히 이제 새로운 청소년 데이터의 연구 방법, 분석 방법에 대해서 특히 얘기를 많이 해주셨는데요. 노범래 교수님한테 들어온 질문 중에 되게 재밌는 게 교수님이 열심히 그래프와 그다음 텍스트 마이닝으로 청소년을 보여주는 방법에 대해 얘기를 했는데 사전 질문 중에 그런 텍스트 마이닝이나 빅데이터 분석으로 보이지 않는 청소년의 일상, 삶은 뭐가 있을까라는 되게 조금 발상의 전환을 하는 질문이 있었거든요. 아마 이런 빅데이터 분석을 하거나 최근에 이제 그런 약간 텍스트 마이닝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하는 거에 대한 약간 우려를 포명하신 것 같기도 한데 방법론적으로 한번 답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질문을 아마 이렇게 다 담아서 말씀드리기는 좀 클 것 같고요. 제가 이해한 범위 내에서 말씀을 드리면 결국 이제 두 가지 차원으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데이터고요. 두 번째는 그 데이터에서 패턴을 발견해내는 알고리즘과 좀 관련이 있습니다. 데이터는 어쨌든 그 데이터가 어떻게 생산되었느냐가 중요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텍스트 마이닝 같은 경우에는 이 텍스트가 어떤 상황에서
예를 들면 뭐 그것을 뭐 어떤 권력 상황일 수도 있겠죠. 근데 교사 선생님께서 바라보시는 가운데서 아이가 무언가 기술했던 상황하고요. 이 아이가 SNS에서 친구들과 자유롭게 이야기 나누는 건 아마 다를 거예요. 그래서 그 지금 텍스트 마이닝이나 이런 빅데이터 분석을 상당히 어떻게 테크닉 위주로만 보려는 경향이 있는데요. 그건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라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면 이것이 어쨌든 인간이 만든 정보이기 때문에 이것이 어떤 방식의 어떤 맥락에서 그것이 만들어졌는가에 대한 민감성은 매우 중요하다 볼 수 있습니다. 결국 그것이 텍스트 그 데이터에서 무엇을 볼 수 있는가 보지 못하는가를 결정하는 중요한 지점이 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이제 알고리즘입니다. 알고리즘에 대한 이해는 당연히 분석자가 좀 이해가 필요한 부분이고요. 각각의 알고리즘은 어떤 패턴을 발견하는가에 따라서 각각의 힘이 다릅니다. 어떤 거는 연관성일 수도 있겠고요. 또 뭐 어떤 것들은 또 유형화일 수도 있겠고요. 어떤 패턴을 관찰하려고 하냐에 따라서 그 알고리즘의 특색이 다른 거기 때문에 결국 그 연구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많은 정보들은 또 사상이 되겠죠. 그래서 일단 그 두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과 보지 못하는 것이 결정된다 할 수 있겠고요. 마지막은 해석도 매우 중요합니다. 이 모든 과정에 대한 민감성이 있다고 해도 결국 현상에 대한 이해가 아주 깊게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에는 여기 나와 있는 어떤 뭐 그림이라든지 이런 것의 의미가 무엇인가에 대한 해석이 떨어질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제가 아까 발표 마지막에 질적 연구자라든지 혹은 또 현장을 굉장히 잘 아시는 분들과 협업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 저도 굉장히 공부할 때가 많습니다. 저거 이제 그림을 다 그려놨는데 제 해석보다 훨씬 더 깊이 있는 해석을 내려주실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어떤 협동 과정이라고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그 과정 속에서 보이지 않는 부분들을 좀 밝혀나가는 것이 지속적으로 이제 해야 될 노력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제 질문 주신 분께서 아마 이제 그런 부분을 이제 우려하셨다면 저도 동감합니다. 이 모든 것이 마치 기계적 과정처럼 하는데고 실제 지금 나오는 연구들의 많은 경우가 이런 해석 과정이 대단히 아주 부족하다고 해야 될까요? 얕은 경우가 좀 많습니다. 이건 굉장히 우리가 좀 주의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저도 공감을 합니다. 네. 네, 아마 질문을 잘 새로 해석을 하셔서 답변도 충분히 해주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 질문 중에는 좀 테크니컬하게 쉽게 배울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질문도 있었는데요. 지금 교수님이 해준 답변에서 여러분이 아마 답을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좋은 발표자분을 모셔놓고 충분한 시간을 갖지 못한 게 굉장히 안타까운데요. 저희가 일단 마지막으로 채영 교수님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방법론적으로 포토보이스가 워낙 새로운 방법이다 보니까 이 방법에 대한 질문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왔는데 이런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 윤리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건가, 그리고 뭐 그런 문제들도 했지만 제가 보기에는 이 질문 하나로 많은 것들을 포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교수님의 발표에서 가치 있는 사진을 선택해서 연구 결과를 이제 추출한다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가치 있는 사진을 어떻게 선택할까에 대한 질문을 이게 그 유튜브 채팅창에 올려주셨는데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면 이 포토보이스 방법의 심오함이 좀 드러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그 참여자와 함께 연구자가 그 자료를 분석을 할 때 교수님이 그 참여자와 함께 연구자가 같이 그 소통을 하는 개별 면담이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한 그 질문에 보면 보통 집단 면담을 쓰는데 왜 개별 면담을 하실까? 어떻게 구분이 되는지. 그러니까 참여자가 여러 명 있다고 생각하면 연구자와 참여자 그룹이 다 참여하는 집단 면담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교수님은 개별 면담을 하셨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이도 조금 말씀하시는 중에 언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먼저 마지막으로 질문해 주신 부분부터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 연구에서 개별 면담을 일단
선택을 한 이유는 일단 집단 면담 같은 경우에는 이 포토보이스가 최초로 이제 그 도입이 되었을 때 그 목표,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좀 이렇게 정책적인 의제나 아니면은 좀 정책적인 변화나 이런 것을 도모를 할 때 좀 이제 집단적으로 이제 이들의 의식의 변화나 아니면 사회적인 인식의 변화를 좀 이렇게 특정 좀 타겟팅을 해서 좀 이렇게 으쌰으쌰해서 소위 으쌰으쌰해서 이렇게 변화를 좀 이렇게 하고자 하는 특정 목적을 좀 가지고선 그런 집단 면담을 진행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질문을 올리신 분도 아마 이 과정을, 연구 과정을 아셔가지고 올리셨겠지만 그 집단 면접 같은 경우에는 개별 면담이 다 이루어진 이후에 추가적으로 이제 마지막 과정에서 이제 이루어지는 그런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연구 같은 경우에는 그런 뭐 정책 의제나 뭐 특정 뭐 이렇게 정책적으로 뭐 큰 변화를 타겟팅을 하고서는 최초에 시작을 했던 부분은 아니고요. 정말 일상생활을 통해서 무슨 변화가 있는지,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정말 코로나 이후에 차이가 있는지, 단순하게 이제 이런 부분을 살펴보기 위한 목적이었기 때문에 사실 이제 이러한 뭐 집단 면접까지 가는 단계를 거치지 않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그렇게 답변을 드리고요. 그리고 그 이전에 이제 주셨던 질문에 대해서 이제 답변을 드리자면 이제 그 포토보이스 가치 있는 사진을 추출하는 방법 뭐 이런 질문을 주셨는데요. 네. 사실 제가 생각하는 연구자로서 생각하는 포토보이스의 가장 장점은 당사자의 그 직관적인 그냥 뭐 무의식의 그냥 관점에서 찍은 사진이 결국 이제 원자료가 된다라는 부분이 가장 질적 연구에 있어서 이 방법론이 가지는 가장 큰 장점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사실 다른 질적 연구도 물론 당사자의 목소리를 담고 있지만 인터뷰나 이런 부분을 진행을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본인의 생각이나 추억이나 아니면 본인이 평소에 갖고 있었던 뭐 관점이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추가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인터뷰를 진행을 하시다 보시면 뭐 1회차, 2회차 뭐 이렇게 진행을 하시면 그 감정이라는 부분이 사실 실제 과거에 있었던 사실에 플러스가 되셔가지고 이게 정말 그 과거에 있었던 일인지 아니면 약간 무엇이 첨가된 이야기인지 그 연구자로서 그런 부분이 애매모호할 때가 있는 참가자분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사실 이 포토보이스 자체는 그런 부분을 조금은 배제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연구 방법으로서 좀 장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사실 가치 있는 사진을 추출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활용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최대한 당사자, 연구 참여자분들이 이제 언급하시는 부분과 그리고 사진에 실제 담겨진 내용이 얼마나 일치하는가 그런 부분들을 최대한 살리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뭐 이분들이 서술한 부분과 뭐 이야기한 부분과 이 사진이 매칭이 안 된다. 이렇다 하면은 사실 그런 부분이나 뭐 사진 같은 경우는 좀 안 살린 부분들도 많이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얼마나 매칭이 되는가 이런 부분에 좀 초점을 많이 두고 최대한 당사자분들 그리고 참여자분들의 그 목소리를 이제 그 사진과 함께 좀 사진에 먼저 좀 초점을 두고 살리려고 했던 게 가치 있는 사진을 추출하는 방법이 아니었나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제 연구윤리 문제, 청소년 연구를 하면서 이제 뭐 연구윤리 문제 어떻게 해결을 했나 질문이 있으셨는데요. 그 부분은 뭐 다른 연구, 청소년 연구 하실 때 다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이 연구도 이제 마찬가지로 이제 청소년 당사자, 이제 친구들한테도 동의를 얻었고요. 그리고 이제 부모님,
교수님들한테도 동의를 얻은 상태에서 이제 연구는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뭐 연구 윤리 부분은 모든 질적 연구 동일하게 진행이 되었던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답변 다 되셨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최은 교수님의 답변 감사합니다. 예, 저도 사실 최은 교수님 발표를 들으면서 친구들이 사진을 가지고 이야기를 꾸며내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이 들었었는데, 연구자와 참여자가 사진이라는 움직이지 못하는 빼박 증거를 가지고 아마 얘기를 하면서 의미 있는 사진을 추출해내는 과정이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시간이 이미 굉장히 많이 오버했죠. 사실 토의 시간은 30분을 지킨 것 같은데요. 사실 더 많은 질문들이 있지만 아마 저희가 더 여러분을 잡아두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11회 데이터 페어 우리가 청소년을 알아가는 방법은 이렇게 종합 토의를 마치면서 마무리를 할까 합니다. 지금까지 유튜브를 통해서 참여해 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특히 이제 네 분 교수님께 너무 감사드리고 굉장히 많은 기술적인 도움을 받아서 오늘 데이터 페어를 하고 있는데요. 뭐 다들 마지막 항상 하시는 얘기지만 실제 여기 오셔가지고 직접 얼굴 보고 질문을 주고받고 하는 그런 다이나믹을 느낄 수 있는 날이 최대한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 말씀으로 행사 마무리를 할까 하고요. 오늘 참여해 주신 분, 발표해 주신 분, 그리고 보고 계시는 분 모든 분께 모두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